아까 말씀드렸던 뭐 CS 지식, 알고리즘 그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좀 아쉬울 때가 이력서 등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으셨는데 그걸 표현을 잘 못하실 때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거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면접관 분들하고 선배랑 상담한다는 느낌으로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면접관에게 질문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던진 질문에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대답하시면 그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슬프고 좀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잘 안 된다거나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면접의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뭐 몇 단계로 좀 거쳐서 면접을 보는데 맨 처음 기술 면접에서는 실무 개발자분들이랑 만나시게 될 거고 그거는 좀 정해진 분들의 숫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3분에서 4분 정도가 1차 면접을 참여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형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서너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2명씩 뭐 2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좀 있고요. 2차 면접은 이제 저 같은 책임 리더급들이 한 2명 혹은 3명 정도 들어가고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 뭐 그건 좀 조직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는 뭐 분야별 정말 대표님들 면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해왔던 고민의 수준과 그 진행 단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술을 선택했을 때 그냥 핫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했다 이런 답변보다는 내가 이러한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서류에서 작성한 거랑 그리고 코딩 테스트에서 푼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이 잘 설명하고 그거를 면접관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자신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은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자기가 설명하거나 제대로 그거를 뭐 정말 극대화해가지고 잘 보여주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면접관들은 갑자기 뭐 어떤 정해진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지원자가 여태까지 밟아온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들을 먼저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기반으로 또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기술적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개발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기술 역량을 지금까지 얼마나 잘 많이 축적해 왔는가 기술 역량 수준을 먼저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어차피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그리고 시너지를 내는 거라서 자기가 축적한 기술 역량을 다른 동료들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협업 그리고 소통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입사원이라는 얘기는 신입개발자라는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고 이제까지 쌓아 올린 기술 역량이나 협업 소통 역량은 앞으로 쌓아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한으로 올렸을 때의 역량들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럼 빠르게 이런 기술 역량과 협업 소통 역량을 더 키워갈 것인가 이제 성장세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는 성장력 그래서 협업 소통 그 기술 역량, 협업 소통 역량 그리고 이걸 더 빨리 그리고 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성장시킬 수 있는 성장력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역량들이 높은 분들을 가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아한 면접관은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문화를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기업 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담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는 또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면접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구체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단어는 식상할 수 있죠. 도전 정신, 성실함, 식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성실한가? 혹은 나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나의 성실함으로 이렇게 극복했다. 뭐 이런 스토리가 좀 나와야 저희도 그 식상한 단어를 식상하게 안 받아들이고 아 정말 장점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장점들이 어떻게 발휘돼서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한 면이에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본인의 단점을 묻는 의도는 면접관마다 좀 다양하겠죠. 단점을 왜 묻는지는. 근데 정직함을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자기 단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를 보는 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을 말한 다음에 그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좀 여쭈어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데 단점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저희 다 알거든요. 금방 알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솔직하게 내가 어떻게 이런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는지 혹은 내 장점을 어떻게 더 날카롭게 다듬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질문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처 면접관이 좋은 질문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면접자가 대답 못한 경우에 대해서 이분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장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너무 성실하다 이렇게 너무 정말 너무 단순한 그런 답변보다는 좀 그래도 자신의 너무 길 필요는 없겠지만 짧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해 가지고 자신이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해서 면접관 분들이 이제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왜 그런 거지 장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도록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면접 지원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점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솔직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저도 아직까지도 이 단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은 역시 이것도 사례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에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는 노력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뭔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질 또는 오랫동안 쌓아올린 경험 또는 준비해온 공든 과정들을 되게 압축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어필하는 그리고 그 어필한 것들을 보면서 그 후보자의 진면목을 가려내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면접을 진행하면서 일종의 게임이 이루어지죠. 면접관은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인 어필 과정 내에서 진실인 것과 진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려고 하고 피면접자는 되도록이면 좋은 점을 드러내고 안 좋은 점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커버를 하려고 하고 커버를 벗겨내려고 하고 면접관은 이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상적인 질문을 하고 피상적인 답변을 하고 단편적인 질문을 하고 단편적인 답변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히 많은 정보들을 그리고 이분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또는 이분이랑 함께 하면 안 되겠는데 를 판단할 만큼의 깊이 있는 그리고 확신을 주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을 해보고 그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대한 답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의견들을 들어보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면목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성실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성실합니다라고 답하면 성실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실성을 알고 싶으면 성실성을 드러내는 답변을 해주셔야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단점에 대한 질문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단순히 나의 단점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큰 면접관에게 큰 판단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본인의 단점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왔고 그 고민들의 결과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행동으로 이어진 것들이 현재 어떻게 어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그런 질문의 취지에 더 걸맞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민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 배민의 말하자면 기업 문화, 고유하고 독특한 기업 문화를 배민다움이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요. 사실 저희 개발자들도 어떤 것이 배민다움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씩은 스스로의 버전으로 해석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그 대응도 또는 판단도 기준도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배민다움에 대해서 각자 판단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민다움을 규정하는 몇 가지 이제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몇 가지 방법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민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배민에서 일을 잘하기 위한 배민의 문화적 코드를 잘 드러내는 그런 미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12시 1분은 12시가 아니다 이런 그 덕목이 있어요. 이 덕목이 가리키는 바는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남의 시간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꼭꼭 잘 지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도 이제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여나 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심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배민다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죠. 그 디테일한 그 기술을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느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서는 그 음영 지역이라는 게 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끊겼다 안 끊겼다 이런 게 반복되는데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공부해서 혹은 iOS를 좀 더 공부해서 안드로이드를 공부해서 끊길 때 이런 걸 하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아니라도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그 구성원들과의 갈등 때문에 힘든 프로젝트들도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갈등이 어떤 거였고 그 갈등의 해결을 어떻게 참여했고 혹은 그 갈등에서 내가 뭘 배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바라죠. 개발 역량을 보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과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고민들을 들어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그 단순한 개발 지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경험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면접장에서 그 회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면접장에서 그 질문에 정말 뉘앙스나 이런 거에서 당연히 그 면접관의 의도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술적인 내용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곁들이는 건 좋긴 하겠지만 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나 이런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면 거기서 어떤 것들을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떤 것을 배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시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그 면접 준비할 때도 그때도 하면 좋겠지만 평소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잘 기억해 놓고 적어 놓고 그런 것들을 잘 면접 과정에서 활용하고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면접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력자라면 실무 경력 과정들을 통해서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혔는지가 궁금한 부분들도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무 전문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는 추가적으로 또는 비중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접근 방법, 그리고 그 접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고 얻은 내용들을 어떻게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다시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지를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더 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게 비중을 두고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 좋을수록 앞으로의 일들, 어차피 과거는 과거의 일, 경험이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면접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이고, 함께 일할 때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함께 일할 때 잘하고 그리고 더 잘하게 성장할지를 보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가 과거를 통해서 얼마나 잘 비춰보고 현재까지 왔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분들을 가려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러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로 환원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산점이 되는 건 정말 확실합니다. 블로그라든가 깃허브는 단시간에 되게 좋은 결과를 만들기 힘들거든요. 특히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커밋한 게 거의 그래프로 나타나니까 이분이 깃허브에 굉장히 꾸준히 코딩을 한 분이구나 라는 게 보이면 자연스럽게 개발에 되게 좀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개발을 좋아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산점을 드릴 수 있고요. 답을 잘 못해도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을 드리면, 면접 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답을 원하는 질문도 있긴 하지만 그 답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논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논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동료에 대한 애정이라던가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이라는 것만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과정에서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면접에서는 잘 못했지라도 이력서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블로그나 이런 거를 충분히 적어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속일 수 있는 부분도 오히려 블로그에서는 더 좋은 본인 어필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뭔가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발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지 면접관들이 깃허브에 나와 있지 않는 것까지 찾아서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환경이 굉장히 그때마다 다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써 있으면 면접관들은 한 번씩 클릭해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면접
개발자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술 블로그를 너무 잘 쓰시고 활발히 쓰시고 했다. 또는 GitHub를 딱 봤을 때 굉장히 꾸준히 코딩을 하고 뭐 프로젝트도 아주 열심히 하는 그 지원자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말 아웃스탠딩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확 티가 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있는 거 없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또 뭐 면접에 대해서 약간 결과가 애매하다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또 그런 데이터가 또 있으면 많은 참고 자료가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면접 때 오히려 그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너무 달변이에요. 네,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왠지 장점 하나도 단점 하나도 그 안 보이고 장점들만 대단히 많이 커버를 하고 대단히 많이 어필을 하게 되는 경우에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을 잘하면 오히려 궁금해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약간 눌변이거나 아니면 긴장해서 제대로 자신의 역량들을 다 펼쳐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성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술적 역량이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많은 자질들이 엿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뽑을 수 있고 그 반대 기술적 역량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말은 진짜 잘하면 오히려 탈락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기술적 역량을 잘 축적해 왔는데 어필을 잘 못하는 거지 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역시나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많은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증거 중에 되게 좋은 증거가 직접 썼던 코드, 뭐 GitHub 레파지토리 같은 것들도 있겠고 그리고 글로 썼던 블로그 포스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글로는 잘 표현해도 말로는 잘 못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표현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코드는 되게 잘 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역량을 가려내는 것이 물론 뭐 너무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면접에 한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참작 가능할 것이고 그걸 극복할 만큼의 내실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근거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면접관들도 대단히 그 의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와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 비전공자인지 전공자인지 전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이력서를 한번 쭉 보니까 그분이 어떤 과목 수강했고 학점 얼마고 뭐 어떤 전공이고 이런 걸 보긴 하는데 면접 과정에서 그걸 제가 계속 떠올리면서 질문을 하진 않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공자로서 전공자와의 그 시간 차이 혹은 지식 차이를 어떻게 메꾸려는 분인가? 혹은 비전공자로서 공부했던 그 개발 이외의 지식을 개발에 얼마나 잘 접목하신 분인가? 이런 걸 면접 과정에서 여쭤볼 뿐이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는 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기본적인 개발 역량,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따라가기 위한 준비들,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늦었다는 기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늦었다는 게 20대 후반이나 이 정도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내가 늦은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했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만 받쳐준다면 늦게 시작한 비전공자가 결코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라인 이전에도 다양한 개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전공 출신의 개발자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늦게 시작한지 간에더라도 굉장히 열정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면서 또 많은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나보다 훨씬 그 나은 개발자다라고 느낀 적도 많이 있었고 또 요즘에는 특히 그 컴퓨터 공학 전공 지식에 대해서는 많은 뭐 책이나 뭐 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이 너무 잘 준비되어 있어서
크게 차이를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입 입사하시는 분들도 보면 또 비전공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그것들에 대해서 비전공자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라든지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네. 그 배민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는 돼요. 뇌의 가소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적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기 전에 두 번째 언어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어를 배우기에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죠. 그래서 특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국어처럼 잘하는 외국어를 배우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인지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본업으로 삼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나이를 들수록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걸 익혔다는 건 그 사람의 메타 인지 능력이든 아니면 자기 절제 능력이나 아니면 학습 능력이든 그게 임계점 이상을 뛰어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새로운 커리어를 열어갔다면 그렇다면 그거의 수준을 봤을 때 또 그것도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프로그래머로서 비전공자가 또는 다른 전문 직군에 있다가 개발자로 전향해서 전문 개발자로 진입하는 경우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그분은 정말 뛰어난 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뛰어난 분이 있다면 충분히 진지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배민은 나이나 전공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열려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늦게 공부해서 늦게 학습하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경제에 이른다면 또는 함께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른다면 충분히 열려있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기본 지식, 개발 지식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증을 하고 개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개발을 좋아해서 네이버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한 분과 그 네이버란 회사를 보고 혹은 안정된 회사를 보고 스펙을 쌓아서 입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사실 면접 때 어느 정도 좀 보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취업을 준비했다라는 분보다 개발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정말 개발을 좋아하셔야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한 넘어야 될 허들도 많이 생기고 고민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잘 스트레스도 덜 받으시고 또 잘 돌파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 동료로서 맞이할 정말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신입사원이라고 딱히 보는 부분은 없는데요. 주로 학습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에게 바라는 신입사원의 상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신입사원이라고 딱히 기대하는 것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입사원에게는 훌륭한 학습 곡선을 많이 기대하는 편인데요. 이 학습 곡선이라는 게 회사에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는 결국 이 사람이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게 되겠죠. 왜냐면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또는 이제 신입사원 때는 회사에서 물론 열심히 일하려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초반에는 아무래도 회사에 당장 도움이 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 라인에서 저 친구가 신입사원이 같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발전해서 우리 회사에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운재로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잠재력을 가졌는지를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당장 그 친구가 가진 기술 아니면 뭐 학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뭐 참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얼마나 많은 그 좋은 빨리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친구인지를 더 열심히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엔지니어들을 뽑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일단 기술적 역량이 없는 엔지니어는 사실 특히나 기초가 안 돼 있는 엔지니어들은 성장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어쩌면 한계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입사하는 시점까지 축적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혼자만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얼마나 펼쳐낼 수 있는지 그게 협업과 소통의 역량이고 그리고 그걸 꾸준히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의지나 또는 체화되어 있는 훈련의 정도 이 세 가지 팩터를 보게 되고 이 중에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기술적 역량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즐거웠나요? 뭐 혹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언어를 배웠느냐 이런 것보다 자기가 정말 재미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그런 분야를 좀 빨리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 포리투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시면서 나는 이 프로젝트 할 때 정말 내가 빨리 성장했고 정말 재미도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쓸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되게 잘 찾는 사람이야 라면 뭐 그 클라이언트 쪽 뭐 프론트엔드라든가 웹의 그 클라이언트 쪽 UI를 개발하시는 거에 좀 더 능력 혹은 뭐 관심이 있는 분이실 수도 있고 나는 그 절대 다운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되게 관심이 있어. 그런 분이라면 오히려 백엔드 개발이라던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어하는 분야를 찾는 게 좋은 것 같고 잘 맞는 분야를 타겟팅해서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를 찾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분야가 핫하다거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을 때 이 중에서 제일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거 내가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은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말에도 하고 싶고 평일 저녁에도 하고 싶고 새벽에도 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빨리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에서는 개발을 좋아하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일이 꼭 회사 일이 아니더라도 이 개발이나 내 업무 관련된 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결국 회사 일에도 도움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데 자신한테 어떤 분야가 맞는지는 일단 당연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다 보면 나는 이 역할이 더 재미있네. 예를 들면 서버가 재미있네, 프론트가 재미있네, 모바일 단말이 재미있네, 웹이 재미있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어떤 언어가 좋네라고 추천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요즘에 모든 언어가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고 분야가 또 다르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굳이 이제 언어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적 타이핑 언어 하나 그리고 동적 타이핑 언어 하나 이렇게 하나씩은 좀 자신 있는 언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저도 동의하는 바는 한 가지 언어는 좀 자신 있는 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너무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언어는 또 이제 금방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언어 최소한
자신 있는 언어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민에서는 일단 백엔드 서버 쪽은 자바의 스프링을 기반으로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하는 경력을 가지시면 유리할 거라고 보고요. 프론트엔드는 노드.js 프론트엔드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등등의 언어들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종종 노드.js를 활용해서 백엔드 약간은 가벼운 백엔드 서버까지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엔지니어링적인 기초가 탄탄히 잡혀 있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크게 언어가 구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